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르면 30일이나 31일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담판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선 오늘 중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최종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일본처럼 관세율 15%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양측이 그동안 벌인 실무회담은 전투적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이 참고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에서 상호관세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 상품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합의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전날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EU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실무회담은 양측이 최종 세부 사항을 두고 옥신각신하며 전투적인 협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최종 타결까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a 50-50 chance of making a deal with the EU.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기존 4.8% 관세와 트럼프의 기본 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U는 15%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현상 유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nd as regards a deal, an outcome, we believe such an outcome is within reach. 양측은 모두 협상이 불발될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시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의 30% 관세 부과를 벼르고 있고 EU 역시 약 1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겨냥해 보복 관세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의 다음 협상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관세 협상 순서에서 밀리는 모양새여서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그만큼 협상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30일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 순간 긴장감 속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비상근무에 나서며 막판 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출국 직전 한미 2+2 통상협상이 취소돼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미국이 못 박은 관세 부과 시한을 닷새 앞두고 장관을 포함한 협상단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총리 나오시고 출근하시니까 정부 내부에서는 열심히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면서 우리와 협상을 벌일 베센트 장관은 내일부터 스톡홀름에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 협상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입니다. 협상 일정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 라인도 투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비관세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언부 본부장도 귀국을 미룬 채 미국에 남았습니다. 일본 협상한 결과 그거는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 몇 가지 특징적인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심플하고 명료하게 마치 이제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공식 일정을 비우고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으며 막바지 대응 전략에 몰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협상팀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0.4%가 손실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박상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 가능한 카드는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 역량을 앞세워 제조업 동맹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실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을 경우 국내 GDP가 최대 0.4%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수출이 줄고 생산과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대략 0.3에서 0.4%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견딘다 해도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과 EU가 각각 15% 수준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경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도 국내 기업들이 감내하기 불가능한 수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저희가 그나마 다른 국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막판까지 버티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치밀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관련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 청년들을 향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 인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논란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과거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아이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을 향해선 지적 수준을 언급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거부 의사를 밝혔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향해선 출생신고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엄연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나이가 젊다고 애들 등으로 지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처장은 5년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정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지한 시점이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로서 발언에 유념하겠다는 기존 입장 외에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후보가 연일 야당과 사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현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이를 다시 끄집어내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들어보입니다. 박 후보는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3월 8일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대선 직전인 2달 전 제기됐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공수처의 사실상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귀현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겠습니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판사와 전남 장흥지원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현직 변호인이라며 제보자의 신원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는 민주당 인사에게 사진을 보내며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지판사가 흠결 있는 인물이란 걸 알려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지귀현 판사의 흠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인사 자신의 선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권에선 기존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위 내란종식 구호로 당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 후보는 2차례 진행된 충청과 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뒤처져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광주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이어간 뒤 오늘 저녁 열릴 TV토론회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윤석열 부부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사에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받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 이야기하겠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관련 연락을 했는지, 명 씨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 의원은 당시 당에서 통용된 여성 우대 공천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임박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날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내내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전 부처가 통상협상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틀 전 SPC 공장 방문과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기자들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엔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간의 일정을 봐도 그 긴급 통상 회의는 실장급에서 주재를 하고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챙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위성락 실장이 귀국했던 지난 24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 일정이 있긴 했습니다. 앞서 재계 총수들과도 이딴 회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2+2 통상협의가 불발된 이튿날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전엔 SPC 공장을 찾아서 경영진을 질책했고, 오후에는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통상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직접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한미 통상 만남이 불발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오히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바 있긴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네, 최근엔 참모들에게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서 잘 버텨보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는 합니다. 현재 한미 간 이견이 큰 사안들, 예컨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개방 문제, 아니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은 모두 국내 민심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을 위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가겠다던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면서 대통령은 관세 협상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여권 관련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소위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명분인데요. 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을 포함해서 31조 추경이 이제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네. 국가 채무가 이제 늘었단 말이죠. 야당에서는 세금 걷어서 이거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현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면서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장동혁 의원도 조삼모사식 국정 운영이다 비판했습니다. 소위 부자 증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대주주들이 이 절세를 하려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 주가가 급락해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최종 개편안을 보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싸울 필요 없는 안보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직접적인 대남 대미 비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대결전을 언급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미국의 승리한 날로 왜곡해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행사에 포병 부대원들을 불러 칭찬했는데 지난 24일엔 이 부대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주적 관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반면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말씀처럼 안보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이딴 유화 정책이 일방적 구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야외 행사는 취소되고 나들이 객들은 실내 장소에 몰리고 있는데 먼저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파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강렬한 햇빛은 그대로 쏟아져 거리를 더욱 달굽니다. 저는 우산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햇볕에 파라솔처럼 우산 썼어요. 휴일이면 나들이 객들로 붐비던 궁궐 앞도 외국인 관광객만 몇 명만 오갈 뿐 한산합니다. Walking in between the palaces, it was very hot, and pure sun. It was very hot. The weather here in Korea is same as the Philippines. It's very hot also in the Philippines. 오후 2시면 덕수궁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는데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실내 도서관에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시원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쨌든 쭉 둘러보면 책이 가득하니까.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올여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주도 38도, 대전은 37도, 대구, 강릉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에어컨 아래에서 찬바람을 쐬는 대신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여름 축제로 더위를 나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경북 봉화의 은어축제와 장흥거리 물총축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장흥에선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복구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길게 이어진 대기줄. 신호와 함께 은어를 잡기 위한 한바탕 소동이 시작됩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와 은어, 2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제가 가본 전국 축제 중에서 제일 진짜 추천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매번 오니까 너무 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옷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서울의 더위를 피해서 지금 봉화 은어축제로 왔는데 너무 즐겁고 시원합니다. 잡은 은어는 바로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아무래도 맛있어요. 튀겨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근데 제 입맛엔 구운 게 더 맛있습니다. 뜨거운 햇살도 시원한 물줄기 속에선 힘을 못 씁니다.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신나요. 그냥 좋습니다. 여름을 날려버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면 더운 줄도 모릅니다. 저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형이랑 윷놀이하고 행복한 시간을. 중순쯤 전국을 휩쓴 극한 오후에 신안 민어축제와 한평 물놀이 축제 등 일부는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시원한 야외 축제를 찾는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면서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에도 반바지 출근을 관장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지침과는 별개로 외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실제 반바지를 입기는 꺼려진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조덕현 기자가 포커스에서 반바지 출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부터 반바지 출근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보수적 조직 문화 속 52년 만의 변화입니다. 편하죠.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만 되는 거고. 사실 반바지 출근 제도는 꽤 오래됐습니다.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2010년대 초부터 반바지 출근을 도입한 겁니다. 관공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명시는 3년 전부터 반바지를 권장해 직원 만족도가 높고 과천시는 시행 5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내부보다 외부의 시선입니다. 복장에 따라서 민원인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명시적 지침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위기에 더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TV조선에는 반바지 출근에 대한 지침은 없지만 방송이란 특성상 복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나오면 반응이 어떨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야, 반바지 출근? 해각적인데? 오, 야, 이거 완전 MG인데? 광화문 거리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무려 36도 무더위 속에서도 반바지는 많지 않고 자켓까지 갖춘 정장도 보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어라. 내근지근 편하게 입는데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뒤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같은 점심시간 같은 36도지만 판교 IT 업체 밀집거리는 많이 다릅니다. 반바지는 일상, 긴 바지 찾기가 더 힘듭니다. 입사 이후로 한 번도 뭔가 그렇게 정장이라든가 그런 거 차려 입어본 적은 없고 그냥 자유롭게 다들 입고 출퇴근하는 분위기입니다. 광화문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외부의 시선. 판교 직장인들은 거래처를 찾거나 고객 만날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미팅이 없고 이제 개발자들만 일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차려 입을 필요성이 없어서 시민들도 외근직은 예외란 생각이 많습니다. 무릎 정도의 반바지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반대예요, 그거는. 외근직들은 조금 깔끔한 외모를 잘. 아직은 맨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꺼려지는 게 많은 우리 사회. 정답은 아직 없고 여름은 여전히 덥습니다. TV조선 포커스였습니다. 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50대 여성이 함께 일했던 남성에 의해 숨진 건데요. 경찰에 3번이나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고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 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시다 드리고 와서 잠깐 혼자 있었던 거지? 피의자는 피해자와 1년 정도 함께 일하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60대 남성. 남성은 오전 10시 반쯤 등산객이 많지 않은 수락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3월 14일 남성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처음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후 남성은 5월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해달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두 번째 신고가 됐고 6월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7월 20일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행범 체포된 뒤 연락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20일엔 작동했지만 범행 당시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 숄더백 고리에 부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작동을 못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요. 3번의 스토킹 등 신고와 안전 조치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도 피해 여성에게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범행 동기와 함께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끓어오르는 와중에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에선 정박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5척이 타버렸고 경기에선 공장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낙원 기자입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어선들 위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배를 타고 다가간 소방관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불길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 탔으니까 거기서 가스불 터졌으니까 불길이 셌죠. 소리만 지르려고 쓰러지기 일부러 직전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어선 4척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5시간여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엔 경기 파주시의 한 소파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스와 지금 연계 합동 감식해야 되는 확인 중이라고만 지금. 간밤에 경기 수원시에서도 철거 중이던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7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기 김포시 인쇄공장에서도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전례 없는 초강력 대책이란 평가를 받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오늘로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일단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만 전세 매물은 줄고 고액 월세가 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 2일과 7일 전용 84제곱미터가 각각 월세 640만 원, 540만 원에 잇따라 계약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임대인 명의가 바뀌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구하려는 사람이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를 찾게 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3.4% 줄고 월세 물량은 2%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에선 지난 17일부터 월세 매물이 전세를 추월했고 2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는 이달 전체 거래의 약 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를 우려합니다. 전세를 가기 어려워지면 이제 전월세,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해치는 문제가 생겨요. 월세로 고정 지출이 늘면 실수요자들의 자산 축적도 어려워져 주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학원 입시부터 준비하는 7세 고시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보다 앞선 4세 고시까지 등장했는데 이 같은 사교육 광풍에 영어 유치원 금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제는 영어 유치원이 마치 정규 교육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리를 잡은 느낌인데 실제로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죠? 네, 사실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데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 학원으로 불러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영어 학원 규모는 일정 부분 유지되며 전국에 800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154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경제력이 있는 지역, 계층을 중심으로 조기 사교육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점점 더 과도해지는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법으로 막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른바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해야 할 영유아들이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영유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빨리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마음, 표현하고 싶은 경험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과 놀이의 공간입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영어 같은 교과를 배울 수 없고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 교습 시간이 하루 4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문을 닫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럼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만족하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영아와 유아들은 대부분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당장 학부모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관련 게시판엔 3,000개 안팎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개인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거나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등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수업은 문법 위주로 끝난다면서 사교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에도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교육을 막겠다면서 이 금지를 통보했다가 사교육 시장만 더 강화된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역시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막으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열릴 거란 우려입니다. 유아들에게는 무조건 외국어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부모들이 그런 사설기관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오히려 영어 유치원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과외 교습을 금지했는데 지난 2000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교육 영역엔 국가 권한의 한계가 있고 부모의 특별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복만 소망해도 충분한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죠. 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혀보려고 애쓰실 텐데 열을 낮추는 문제는 사람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열과의 전쟁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선풍기, 부채, 선글라스에 햇빛 가리개까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피해봅니다.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에 밖에 나서려면 우양산은 필수입니다. 요즘 비도 갑자기 오고 날씨가 너무 덥고 해서 햇볕이랑 비를 같이 가려줄 수 있는 우양산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여름에도 우양산을 들고 있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더 길고 빈번해지면서 에어컨부터 내쿨러까지 더위를 식히는 제품들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위와의 사투가 한창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피할 곳 없는 공사장에는 간이 휴게실이 마련됐고 찜통 같은 물류센터는 작업 현장 곳곳에 냉방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더욱 덥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요. 에어컨 덕분에 집중력도 향상되고 이 더위에 대한 걱정이 싹 날아가서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 중인 데다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열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히기 위해 서버를 액체에 담그거나 아예 바닷속이나 극지방에 짓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칠러 사업이 커지는 이유에는 당연히 AI가 있고 열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공조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삼성과 LG전자가 앞다퉈 온도를 관리하는 공조 기업을 인수한 것도 열 관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열을 낮추기 위한 사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택시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크다고 하는데 이나라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달립니다. 커브길에 접어들자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며 방향을 바꿉니다. 서울 동작구를 달리는 자율주행 마을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는데 심야나 새벽에만 운행되던 기존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총 8개 정류장을 왕복으로 달립니다. 올해 말까지는 이용요금도 무료입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는 기사가 탑승하는데 비가 올 때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됩니다. 기계가 운전하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딱 무슨 일 있으면 자동으로 쓸 거 아니야. 신기해. 신호에 걸리자 차량이 자동으로 멈춰서고 주변을 지나는 차들과 행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회피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심야 시간대 강남 일대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역시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앉아 있지만 운전은 택시에 장착된 인공지능 몫입니다. 신경을 제가 거의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저희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피로도는 훨씬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점검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운행 범위를 더 넓힐 예정입니다. 역시 올해까진 공짜입니다. 누적 이용 건수는 한 5천 건 이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원으로 보시면 한 10,000명 이상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은 뒤늦게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지역에선 매일 10시간씩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뼈만 남은 아기가 5개월의 힘든 생을 마쳤습니다. اللي 3 شهور في المستشفى بدون فايدة. هاي صورتها قبل ما تمرض. صورتها قبل المرض.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우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군의 사정없는 폭격에 쓰러진 자녀를 안고 달리고 아기들은 겹쳐 누워 울 뿐입니다. Without us having hearts to do something is beyond the ability of any normal human being to tolerate.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구호품 공중 투하를 개시하고 27일 하루 임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호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배급을 독점하며 질서를 이유로 민간인에 발포하기도 해 이스라엘 내에서조차 반대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Amid the images of starvation in Gaza that have shocked the world, we are here in Israel at one of the largest anti-war demonstrations. 세계식량기구는 가자지구 주민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고 밝혔고 영유아 4만 명은 며칠 내 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휴일이었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37도를 웃돌았는데요. 경기 안성은 40도를 넘어섰고요.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식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36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7도, 대전 36도, 창원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경기 남서부와 충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야겠고요.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뉴스7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무게를 덜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매 순간 제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김명우, 이채림 앵커의 뉴스7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7월 2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